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로맨스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화에 나이브스 아웃 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소개를 해드릴 댓글이 까날님이신데 35화 나이브스 아웃 시즌 1 첫 번째 거 보고 다시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나이브스 아웃 2 글래스 어니온을 본 김에 35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칠봄님의 목소리. 진짜 저희 오래 들어주셨다 정말. 네. 나이브스 아웃에 대한 네 분의 극찬에 공감하면서도 나이브스 아웃 2 제작 결정 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2가 1보다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나이브스 아웃은 1이 너무 훌륭해서 어떤 2가 나와도 1에 가닿지 못해서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 꿀잼이네요. 네. 네, 저희 까나리오가 그랬던 의견이 같지 않은 적이 잘 없는데 그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못 본 게 있는 걸까? 그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너무 기다렸던 댓글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러게. 물론 원이 더 뛰어난 작품이기는 하지만 1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면서도 1의 장점이었던 고전 추리소설에 대한 오마주와 현실 풍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무엇보다 1과 달리 블랑이 처음부터 활약하는 부분이 제일 큰 차이네요. 게다가 너무 뛰어난 탐정이라는 사실이 개그 포인트라는 것도 이 작품에서 제일 빛나는 부분 같습니다. 맞아, 그거 웃기긴 했어요, 처음에. 그 마일스가 열심히 짠, 그 연극 같은 거를 다 그냥 한 번에 좀 웃기게 했어, 그거. 재밌었어. 네, 이번에 3편도 찍는다고 하니 큰 기대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까날님 댓글까지 읽어야 우리 에피소드가 완성된다니까? 네, 그리고 째꿀님이 넷플릭스 웬즈데이 듣고 싶어요 라고 달라주셨어요. 전 준비됐습니다. 아니 진짜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던데요, 웬즈데이가? 그러게요. 네, 안 그래도 제 주변에서도 너네 웬즈데이 안 다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안 보셨나요? 네. 저는 한 화만 일단 봤어요. 저 되게 제가 좋아할 만한 장르라서 저는 재밌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제가 제일 허들인 것 같아요. 그치. 왠지 제가 팀 버튼 감독 작품 자체를 안 봐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팀 버튼 감독 작품이라고 엄청 느껴지지 않아요. 시리즈화가 되고 약간 예전 영화 작품들이랑 다 느낌 많이 다르고 오히려 그냥 해리포터나 요즘 판타지 시리즈 보는 느낌? 하이틴을 섞은 느낌? 하이틴은 좋은데? 완전 하이틴이에요. 네, 그리고 네, 또 저희의 여러 플랫폼 중에 하나. 네,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디가 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자친구랑 미국 로드트립 하면서 왓플릭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그니까요. 에브리 머시기 편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영화를 본 적 없고 남자친구는 영화를 봤지만 한국어로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스포가 별로 없었기에 좋았고 내용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스포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 텐데, 네. 다만 라디오 소리가 두 분의 웃음소리는 매우 크게 들리고 한 분 목소리는 어떻게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운전하는 동안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집중하기 힘들었다. 네,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디오를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를 좀 더 네. 어려워요, 진짜 잡는 게. 네, 저희가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더 잘.
더 잘, 네, 하겠습니다. 음. 요즘 문생, 새우의 요즘 문생 어떤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그 더 베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저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한두 개씩 이렇게, 재밌다 이런 소리가 있길래, 뭐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연출이 제 취향이고, 그냥 되게 후루룩 다 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카르멘이라는 세계가 주목했던 뭐 그런 영셰프, 그러니까 요리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되게 최고급 막 레스토랑에서 막 일하고 이런 셰프였는데 이 사람의 형이 약간 샌드위치 가게를 약간 허름한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카르멘이 그 레스토랑을 관두고 형의 샌드위치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주방 얘기가 되게 막 급박하고 되게 정신없고 거칠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몰입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즌 1이 끝난 상태에 이제 후루룩 다 봤는데 되게 좀 재밌는 게 일단 이 형이 자살한 이유가 크게 안 나와요. 근데 카르멘이라는 사람이 형에게 그러니까 형의 죽음에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생각이 많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약간 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꿈도 되게 막 안 좋게 막 꾸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시작을 하는 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는데, 그 막 샌드위치 가게를 이제 자기가 이어받기로 해서 갔더니만 그 샌드위치 가게 직원들은 막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고 약간 경계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과의 신뢰를 얻는 뭐 그런 과정들도 나오고 당장 어쨌든 가게를 살려야 되는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막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되게 잘 드러낸 드라마다 막 이런 후기가 많은데 진짜로 모든 게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가게의 매출을 올려야 되고 이 가게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되게 절박한 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되게 몰입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해결될 때 그 쾌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저는 한동안 밥 먹으면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보지 못하고 계속 한 입 물고 계속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봤었어요. 나중에 그 오. 시즌 1쯤 되면 되게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도 좀 있고 또 요새 또 제가 그런 스타트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되게 그런 그분들의 고군분투를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 드라마도 약간 그런 리스펙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포스터 봤는데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되게 연출이 되게 감각적이에요. 뭔가 간지나요. 문생 소개받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4명이 각자 콘텐츠를 하나씩 추천하는 에피소드인데요. 길게 이 넷플릭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미스테리 추리 장르에서 재밌는 콘텐츠를 추천해보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편을 보고 나니 더 이제 이런 갈증이 생겨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해봤고요. 네, 어떤 작품들을 소개받을지 궁금해지는데 키워드 하나씩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유일하게 재생을 했던 새우 키워드 뭔가요? 가문의 비밀. 라이버스 아웃 1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마는요? 저는 아파트 이웃들. 아파트 이웃들. 네. 조조는요? 인신매매. 인신매매. 예스. 무서워. 저는 자백. 음. 그렇다면 제가 먼저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지만 없음. 없음. 자, 그럼 저 다음에 인신매매 가고 아무래도 이런 장르물에선 창마가 좀 세겠죠. 그러니까 창마를 마지막에 두고 첫 번째 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이게 뭐야? 아까워. 뭐가 네, 아까워? 되게 아까워. 제가 창마를 제끼고 이 작품을 픽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인비저블 게스트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세 번째 손님이라고 검색을 네. 해야 엥? 작품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거 그래서 분명히 인비저블 게스트가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헤매다가 보니까 넷플릭스에 세 번째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진짜 네, 안타까워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창마도 예전에 몰랐지? 있었다가, 아니요, 내려갔어요. 넷플릭스에서 다시 올라온 내려갔어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시 인생은 음. 타이밍이죠. 네, 맞아요. 키워드를 자백이라고 한 이유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가 2022년 10월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아. 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이걸 알게 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딱 이런 영화예요. 다 보고 나면 더 숨 막히는 영화. 네, 이런 영화입니다. 이 장르로 유명한 스페인 감독, 오리올 파울로 감독의 작품, 2017년 작이고요. 이 감독 작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찾아보는 그런 분이시고요. 저 2개나 영업했어요, 이 감독님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창마가 땅을 치고 아쉬워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꾼이다. 진짜, 이 잘해. 사람은 꾼이야. 그냥 미스테리 추리극 장르를 파온 사람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냥 빡 들고요. 이건 진짜 근데 스포를 정말 안 해야 하는 맞아. 거를 우리가 지금 냈다 사실은 그렇긴 할 텐데, 그냥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손꼽히는 이 기업의 또 젊은 CEO가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되게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내연 관계였던 그 애인이죠. 근데 이 애인이 또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진 작가인데, 그래서 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있을 때 괴한이 들어와서 아드리안을 치고 아드리안이 기절해 있는 사이에 로라를 살해하고 잠겨져 있는 호텔 방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드리안은 경찰에 이런 정황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참작이 돼가지고 수사망에서 살짝 이제 좀 비껴간 줄 알았는데 검찰 측이 유력한 증인을 샀다면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3시간 뒤면 그 증인의 진술이 있을 거고 판세는 완전 뒤집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드리안을 위해 이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의 CEO니까 아주 짱짱한 변호인단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승률 100% 변호사 버지니아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영화가 버지니아가 아드리안이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변호를 하려면 사건을 알아야 하니까 이제 아드리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다 얘기해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영화가 여기까지. 정말 영화 내내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로 끝나요. 굉장한 근데 이제 이 진실 공방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한 텐션이 느껴지는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새로웠어요, 일단. 보고 나서, 와, 엄청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생각했고, 엄청 촘촘하고, 진짜 글래스 어니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투명했는데, 이건 정말 촘촘하고 계속 뒤집어요. 팍팍팍팍 뒤집어 가면서 막 치열하게 서사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계속해서 사건이 재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계속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걸 보는 게 또 되게 재밌어요. 바로 이게 추리극의 묘미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 매력. 이거를 엄청난 연기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 버지니아 역의 배우가 진짜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 배우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이제 막 보고 후기 보면은 다들 단 한 글자의 후기도 읽지 말고 보시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래야 하는 영화고요. 근데 제가 말한 수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고 넷플릭스 가서 인비저블 게스트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세 번째 손님이라고 검색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가 짧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거고 네, 다 보고 나면 정말 숨 막힙니다. 두근. 진짜 이 감독님 지금 대표적인 게 세 개인데 하나가 이 인비저블 게스트고 하나가 제가 영업했던 더바디랑 그 폭풍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최근에 개봉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이 세 개 중에 진짜 최고예요. 이 영화가. 가장 최고고 이게 연출도 연출인데 각본 자체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은 영화예요. 진짜. 저는 극장이 아니라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집에서 그냥 본 거거든요. 근데도 손에서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장르 영화를 하나만 봐야 한다 이러면 이걸 보세요.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근데 되게 새로운 영화라서 재밌게 보실 거예요, 진짜. 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치고 빠지고 네. 인신매매로 넘어가 보죠. 아, 큰일 났는데. 왜요? 이게 제가 너무 큰 밑밥을 깔아버렸는데 이제 아까 꽁치가 하신 게 이 장르에서 하나를 봐야 된다면 그걸 인비저블 게스트를 보셔야 되고 이 장르 다 보고 다 보고 또 뭐 없나 할 때 약한 모습? 아니 이거 제가 진짜 미스테리 추리 장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뭐봤지 하고 찾아보는데 별로 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거 빼고 나이브스 아웃처럼. 특히 이제 제가 전체 관람가 담당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위주로 늘 찾는데 와 추리 장르는 그 흔한 코난도 별로 안 봤더라고요. 제가. 아 이걸 어쩌지 하다가 올해 나온 전체 관람가 작품 중에 추리도 있고 약간의 미스테리도 있고 근데 작품성도 있는 작품을 꾸역꾸역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인신매매 키워드는 꾸역꾸역. 인신매매는 맞아요. 근데 제목이 칩과 데일 다람쥐 구조대. 귀여워. 아니 인신매매 맞아요? 인 맞아요? 인이 아니잖아. 인이라 맞아요. 캐신 매매죠. 캐릭터를 매매를 하는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게 올해 개봉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귀여워. 실사랑 애니메이션 하이브리드 영화예요. 그래서 사람도 나오고 애니 캐릭터도 나오고 장르는 뭐 추리도 있는 수사 버디물이고요. 칩과 데일이니까. 그래서 목소리는 SNL로 유명한 존 멀레인이랑 그 브나나 제이크, 앤디 샘버그가 목소리를 맡았고요. 감독이 그 앤디 샘버그랑 예전에 그 론리 아일랜드 아세요? 그 둘이 했던 알아요. 그 이상한 노래 만들고 했던 코미디 네네. 그룹이 있는데 그렇게 같이 활동한 SNL 작가로도 활동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칩과 데일 하면 보통 저희 뭐 디즈니 굿즈 사러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다람쥐들. 근데 이제 제작진만 해도 뭔가 병맛의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전체 관람가긴 한데 영유아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렸던 그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더 어른 맛인 작품이에요. 근데 완성도가 되게 좋아서 올해 에미상 TV영화 작품상 수상도 했어요. 이거 되게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왜 인신매매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디즈니 만화동산 시절에 최고 인기 캐릭터였던 다람쥐 칩과 데일이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과 달리
칩은 보험 세일즈맨으로 교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데일은 유행을 따르겠다며 3D 성형을 하고, 3D 인플루언서로, 성형. 네, 원래 2D인데 3D로 성형을 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둘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어. 사업적인 불화가 생겨서. 개웃기네, 진짜. 아, 귀여워. 내가 어떡해. 그러던 와중에 네. 칩과 데일이 같이 다람쥐 구조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몬티라는 애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걔도 이제 돈이 없이 겨우겨우 사는데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빚을 져가면서 치즈를 사 먹었는데 아, 귀여워. 치즈를 판 배우 세력한테 납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아보니까 이 실종이 최근 일어난 캐릭터 집단 실종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는 걸 칩과 데일이 알게 돼요. 이게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많은 고정 캐릭터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강제로 성형수술을 당한 다음에 해적판 DVD 배우로 착취당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어공주의 물고기 있잖아요. 응. 걔가 크릴 새우를 너무 많이 사 먹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아, 너무 귀여워. 현실적이야. 빚을 못 갚아서 그 이제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서 약간 못생기게 이렇게 바뀌어진 다음에 약간 중국산 DVD 같은데 제목이 원래 리틀 머메이드면 뭐 피쉬 레이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연기를 하면서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칩과 데일은 어쨌든 자기 친구인 몬티를 구조해야 되니까 다시 다람쥐 구조대를 결성을 해서 둘만의 수사력으로 또 이제 경찰이랑 공조를 하면서 수사하고 추리하며 친구 몬티를 찾는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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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미롭죠? 기대돼. 너무 흥미진진. 너무 흥미로워. 네. 이건 정말 신선한 방식의 리메이크 작품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하나의 배우로 여기고 걔네 전성기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구성을 한 게 너무 재밌었고 이제 얘네가 원래 다람쥐 구조대니까 구조대 친구들 특성에 맞게 진짜 서스펜스가 있어요. 막 사건이 터지고 그걸 막 암호를 통해서 추리를 해서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가고 정말 수사망을 좁혀가는 게 서사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꽤나 훌륭하게 꾸며냈고요. 물론 막상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인비저블 게스트와 다르게 아 이게 무슨 추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작품을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메타버스 때 말하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레고무비에 이게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짝 끼워봤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진짜 재밌어서 이거 창마 분명히 좋아하실 거고 이게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주먹왕 랄프나 픽셀처럼 그렇게 다양한 2D, 3D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번에는 진짜 디즈니 넘어서까지 많이 나오고 나쁜 사건이 펼쳐지는 곳에 언캐니밸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게 언캐니밸리가 그거잖아요. 너무 3D 캐릭터 사람같이 만들어서 무서울 때 엉덩이꼴? 에? 아, 엉덩이꼴 아닌가? 그 뭐지? 불쾌한 골짜기. 엉덩이 꼴이 뭐야? 엉덩이 꼴이요? 아니, 뭐지? 불쾌한 골짜기. 왜 그런 거야? 어디서 났지? 어디서 엉덩이가 나왔어? 그냥 제가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맨날 연상이 됐었나 봐요. 언캐니와 불쾌한 골짜기가 합쳐서 엉덩이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일으켰네요. 사과하세요. 아, 아무튼 거기서 아까 말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가드들이 그 폴라익스프레스 캐릭터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애니메이션 문화사에 있었던 사건들과 캐릭터들이 다 한자리에 나와서 사건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추리력은 관객한테 더 많이 요구돼요. 걔네들을 더 많이 알고 걔네들이 하는 말을 더 많이 알아들을수록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네. 당신이 탐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네. 추리 장르네요. 네, 보면서
덜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쟤 어디서 봤던 앤데 하면서 계속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또 잊혀진 캐릭터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외면된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통해서 헐리우드나 연예 산업의 약간 어두운 이면을 다시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지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게 캐릭터는 캐릭터지만 사람으로 생각해서 또 영화를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너무 재밌고 연출도 재밌고 각본은 추리라고 하기엔 조금은 납작하지만 애니메이션 작품 재밌는 거 보고 싶으시면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다. 꼭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문의 비밀이었죠? 가문의 비밀. 네, 새우는 뭔가요? 저는 아까의 그런 즐거운 분위기와 다르게 약간 다크한 영화를 가져왔는데, 저는 밀레니엄이라는 영화를 가져왔고, 이 부제가 있어요.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이고요. 두둥이고요. 이 영화는 마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가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데 소설이 되게 인기가 좋았나 봐요. 전 소설을 안 봤는데 그래서 이게 스웨덴에서 한 번,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한 번 이게 영화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할리우드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리우드판은 데이빗 린치가 2011년에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했거든요. 데이빗 린치 미장센 맛집 감독으로 유명하니까 저는 이제 할리우드판 먼저 봐야지 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웨덴판을 안 봐버렸어요. 네. 그런 저의 비하인드가 있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오고요. 일단 약간 나이브스 아웃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루니 마라가 나오고요. 캐롤의 그 루니 마라가 나오고 사실 그 어떤 추리 그 자체, 그러니까 장르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미장센 맛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가져온 게 있고 그 원작이 되게 강렬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멋지게 그려냈는가 이런 걸 좀 보는 재미가 큰 영화고요. 진짜 어둡고 되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예요. 오프닝부터 장난 아니거든요. 오프닝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오프닝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영화겠구나 딱히 감이 오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다니엘 크레이그는 밀레니엄이라는 잡지에서 일하는 기자로 나와요. 이제 이름은 미카엘인데 이 미카엘이라는 기자가 그 부패한 재벌을 폭로하는 기사를 냈다가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게 생긴 거죠. 재벌을 건드렸으니. 그래서 기자 인생 최대의 위기에 이제 몰려가지고 막 뉴스에서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위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엄청난 대기업 막 거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수준의 그런 대기업의 전 총수인 헨리크라는 사람이 이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미카엘 씨, 그 헨리크 씨가 보고 싶어 하는데 논의할 게 있는데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헨리크가 노쇠를 했으니까 헨리크 씨가 있는 곳으로 직접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짜고짜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 상황이 안 좋은데 뭔가 처음엔 거절을 막 하려고 했다가 계속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쩝하면서 그냥 가봐요. 그 헨리크라는 사람이 있는 곳은 되게 도시에서 멀어진 약간 되게 춥고 눈으로 뒤덮인 그런 축축한 그런 동네였어. 여기서 또 나이브스 아웃이랑 하나 연결점이 뭐냐면 그 헨리크라는 사람이 바로 그 1편에 할런 트롬비 연기했던 배우거든요. 저도 이거를 다시 보면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다니엘 크레이그랑 그 할런 트롬비 했던 배우가 같이 또 대치하는 게 약간 새로 보는 재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헨리크라는 사람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 자서전을 쓴다고 하고 실제로 네가 해줬으면 하는 일은 자기가 40년간 밝히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당신이 한번 다시 조사해달라. 취재를 잘하는 기자라고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게 사건이 뭐냐면 40년 전에 되게 자기가 거의 딸처럼 아꼈던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이제 하리에트라는 여자예요.
그 하리에트가 실종되고 아마 살해됐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아직 범인을 못 찾았어요. 40년간 그녀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되게 좀 소름 끼치는데 그 왜 하리에트도 되게 그 헨리크를 좋아해가지고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막 주고 이랬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선물을 똑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범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거절을 하려고 하고 그냥 그런 입장에서 헨리크가 자네 지금 소송 때문에 힘들지? 그 재벌 옛날에 내 밑에서 일했거든? 그러면서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 폴로가 맞는데 입증이 잘 안 돼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 그 사건을 실마리를 풀어주면은 그 증거 내가 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추운 그 헨리큰의 저택에 약간 자리 잡고 이제 사건을 다시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가족 간에 뭔가 용의자가 있을 법한 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약간 개판으로 나와요. 헨리크가 뭔가 가족들이랑 다 사이가 안 좋고 가족들을 다 너무 경멸하고 싫어하고 막 이래요. 왜냐면 막 나치 신봉자도 있고 막 알코올 중독자의 막 자녀 학대 막 이런 거 하고 되게 별로예요. 사람들이 다 가문 사람들이. 걔 중에 이제 하리에트가 굉장히 총명하고 괜찮은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서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좀 다시 샅샅이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카엘이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가 이거 뭔가 혼자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수를 한 명만 고용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헨리크 측에서 그런 사람 한 명 있다. 누구냐면은 사실 너의 뒷조사를 시켰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띡하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미카엘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뒷조사를 해봤던 거죠. 보니까 자기를 너무 샅샅이 진짜 탈탈 털어가지고 다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놀라가지고 이 사람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만난 게 이제 그 루니 마라가 연기한 리스베트라는 여자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생겼다기보다는 그 막 이모코어 패션이라고 막 피어싱 막 100개씩 달고 딱 마르고 막 그런 막 가죽만 입고 다니는 막 그런 패션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되게 조그만 여자예요. 젊고 조그만 여잔데 그래서 되게 어딜 가든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되게 천재적인 그런 재능으로 해킹 같은 것도 막 잘하고 뭔가 누군가를 조사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미카엘이 같이 일하자고 해요. 그리고 리즈베트도 원래는 자기가 좀 동하는 사건만 맡아서 뭐 해결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종 사건에 약간 자기가 동하는 뭐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초반에 미카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교차로 계속 리스베트 얘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는 궁금증이 들게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그런 범상치 않은 외형도 그렇고 일단 성인인데 법정 후견인이 있고 사람들을 뭔가 이상하게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내면에 뭔가 분노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게 약간 왜 저렇게 됐지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는 근데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과 함께 이제 파헤쳐 나가는 거거든요. 뭐 정말 엄청난 쫀쫀한 추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간지가 다 해먹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건 자체는 되게 자극적이에요. 되게 19금이고 이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 좀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 힘든 사건이기도 해요. 보면은 약간 성폭행 묘사도 나오고 사건 자체가 약간 조금 그런 자극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데이빗 린치 스타일의 그런 스릴러나 미스터리 연출이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보통 이런 추리 영화 같은 거 하면은 말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사가 그렇게 많진 않고 진짜 그 영화답게 컷이랑 컷으로 이어가지고 이해시키는 그 솜씨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여러 번 돌려보면서 미장센을 좀 뜯어봤었던 그런 영화고요.
이것도 제가 OST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소울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던 분인데 그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원맨 밴드 그분도 약간 어두운 음악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울에서는 약간 뭔가 특이하다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 뭔가 그걸 맞은 거야. 잘 맞은 거야. 어두운 음악이. 음.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이제 오프닝에 바로 그 메인 음악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너무너무 좋고 분위기를 진짜 200% 살렸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나이브스 아웃을 본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이 영화가 되게 그 다니엘 크레이그 007 하던 시절 있죠. 비교적 젊을 때 그때 그런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놀랬어요. 전 나이브스 아웃 그 글래스 어니언 보고서 이제 영업하려고 다시 봤는데 갑자기 너무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루니마라 같은 경우는 보통 캐롤로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캐롤에 나왔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오, 너무 예쁜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그만큼 캐릭터가 정말 강렬한데 소화를 진짜 잘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스웨덴판이랑 할리우드판 해가지고 비교가 되게 많이 되는데 저의 취향은 약간 그 루니마라의 리스베트를 더 좋아하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강렬해서 눈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네, 성폭행 장면이 지금 보기에는 약간 적나라할 수 있다. 뭐 아예 대놓고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그 묘사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동물 사체 장면이 비교적 적나라하게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다시 보면서 이거 약간 너무 심한데 영업해도 되나 했는데 그래도 영화가 약간 눈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눈을 딱 감으면 돼. 그 정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판을 안 봤다가 이번에 그래서 봐봤어요. 1편을. 보니까 그냥 둘 다 스웨덴판이랑 할리우드판 둘 다 원작 소설을 되게 충실히 옮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스웨덴판은 그래도 한 3부까지 나왔는데 다 보지는 않았고 저는 그냥 계속 할리우드판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리우드판 2부는 조금 흥행에 실패하고 별로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는 일단 1편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접했어가지고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그렇군. 이런 영화였구나. 이게 소설이 엄청 인기가 좋았다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소설도 아직 미완인 게 작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저는 일부 이 영화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이분이 작가이기 전에 기자거든요. 스웨덴의 맞아. 되게 유명한 기자인데 진짜 극우들과의 싸움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죽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극우가 그냥 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은 뭐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뭐 북유럽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70년대부터 네오나치 같은 게 되게 기승을 부리면서 실제로 그 테러를 했어요. 뭐 폭탄 테러 이런 거를 이 기자한테. 그래서 이 기자님이랑 그 동료들 뭐 애인 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일이 계속 있었고 되게 힘들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다가 책까지 쓴 거야. 그래서 너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진짜 그냥 세상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이유가 없고 심지어 그러네, 진짜 일찍 돌아가셨구나. 네, 아내분하고는 아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을 못 했대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사실혼으로 뭐 원래 근데 북유럽이 뭐 사실혼 관계가 많긴 한다 치지만 이 기자님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있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제목이 뭐예요? 스티그 라르손 불길에 뛰어든 남자. 부제들이 다 너무 멋있어. 그러게 부제가 아주 멋있네. 불길에 뛰어든 남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부까지 나와 있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부제들이 다 너무 멋있어. 약간 이게 사실 미카엘보다는 리즈베트가 점점 이게
더 이렇게 커지는데 거미줄을 걷어찬 소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말만 들어도 멋있는 간지나는 막 이런 거 많고 음. 그러게 부제들을 들으니까 다 들어봤다. 그니까요. 아주 부제를 멋있게 뽑았네. 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넷 중에 미스테리와 추리를 맡고 계시는 추리도 청아. 맡았나요? 어느 순간에 그러게요.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뭐 가장 가까우니까 네, 뭘 갖고 오셨죠? 자, 추리의 묘미는 바로 반전이죠. 반전이라는 거 벌써 까나요? 아니, 반전이 아니라 제가 들고 온 게 반전이란 뜻이에요. 아하. 저는 나이브스 아웃 특집이니까 우리가 영업파가 나이브스 아웃과 가장 비슷한 걸 들고 왔습니다. 제 나이브스 아웃을 보고 1편을 봤을 때 그 이후에 이런 비슷한 영화들을 닥치는 대로 봤거든요. 근데 좀 실망을 한 것도 있었고 비슷한 느낌이 사실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브스 아웃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의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아하. 재밌게 봤습니다. 바로 제목은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입니다. 제목부터 음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깜찍. 이거 음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오리지널 아니에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있고요. 드라마고. 네, 근데 아마 독점 공개인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 정말 이거 딱 원래 훌루 거예요. 맞아요. 훌루. 네. 딱 나이브스 아웃 같은 바이브입니다. 그래서 나이브스 아웃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시리즈고요. 요게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거긴 하지만 되게 밝고 유쾌하고 재밌고 웃겨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우리의 블랑처럼 전문 탐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재미가 있어요. 이 시리즈의 되게 최장점은 보통 캐릭터들의 엄청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가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즌 2까지 나와 있거든요. 2도 결말이 이제 한 번에 공개라서 끝났고 3까지 지금 제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 주인공은 찰스, 올리버, 메이블이에요. 3명이 나옵니다. 근데 요 3명이 나이도 직업도 모든 게 달라요. 들어보세요. 찰스는 할아버지예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해도 한 7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세계에서 이제 수사물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엄청 유명세를 떨쳤던 되게 한물간 배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면 누군지 알아봐요. 되게 유명한, 우리로 따지면 수사반장이 약간 최불암 선생님 같은 느낌인 거죠. 한 분은 이제 올리버라고 아일랜드 출신의 되게 유명한 연극 연출가예요. 그래서 막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 막 연극 연출하는 되게 이분도 나이가 많아요. 한 찰스랑 또래인 것 같아요. 한 70대? 뭐 이렇게 돼요. 나이 진짜 많아요. 할아버지 둘은 할아버지고. 이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 한 명 메이블은 바로 셀레나 고메즈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셀레나 고메즈 연기한 메이블은 예술가예요. 근데 이 3명 성별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직업도 다르지, 다 뭐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코디언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뉴욕에서 되게 약간 명망 있는 지어진 지 진짜 한 100년 된 것 같은 그런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요. 그래서 안에 구조도 되게 옛날식이고 막 엘리베이터도 뭐 비밀 공간 이런 것도 있고 되게 하여튼 특이한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명이 살고 있죠. 이 3명의 또 공통점은 각자가 그냥 범죄나 수사물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3명 근데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지내던 이 3명의 이웃이 어느 날 되게 우연히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이 3명 말고 한 명이 더 타요. 더 탄 이 한 명이 몇 분 뒤 사망을 합니다, 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죽기 진짜 한 몇 시간 전에 봤던 이 3명은 절대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들로. 그래서 이 3명이 원래 범죄랑 수사물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의 진범을 파헤쳐야겠다라는 의기투합을 하면서 뭘 하냐면 팟캐스트를 합니다. 팟캐스트요? 셋이. 네. 어허. 이 3명이 범죄랑 수사물 되게 좋아하니까 평소에 각자 되게 유명한 그런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뭐 수사물 이런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이 자기네 이웃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직접 팟캐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추리를 해나가면서 매 에피소드, 팟캐스트 매 에피소드가 우리가 보는 그 시리즈의 이제 매 에피소드인 거예요. 이 진범을 찾아가는 추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진짜 최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캐릭터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너무 이 캐릭터들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막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뭐 관심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미스터리 추리극답게 살인자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최소 나이브스아웃 2보다는 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있고 아이고. 뻔하지도 아이고. 않고 시리즈는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를 좀 유려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쓰인 거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되게 있고 이 캐릭터 설정들을 되게 잘 해놔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3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명 외에도 이 아파트에 사는 되게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 하나하나를 캐릭터를 잘 보여주면서 과연 진범이 누굴까? 다 의심스러워. 막 그런 걸 추리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겁지 않아요. 짧고 재밌고 웃겨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재밌고 보기 너무 편하고 그래서 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따뜻함도 느끼고 진짜 내가 아파트 이웃들이 된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봐도 되게 좋고요. 이 시리즈가 뭐 저만 좋았던 건 아니었는지 2022년에 에미상에서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 부문과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와우. 와우, 뭐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사랑스럽고 진짜 러블리하고 너무 좋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시즌 2도 처음에 1을 보고 끝내고 너무 2가 기다려져 이렇게 기다리다가 2가 나왔는데 2도 너무 재밌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끝냈어요. 이제 3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볼까 말까 했는데 봐야겠군요. 그 셀레나 고메즈가 나오니까 전 약간 유치한 건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가벼운 걸 넘어서 어린이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셀레나 고메즈가 이거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분위기인지 궁금했었는데 재밌다고 하시니 봐야겠군요. 재밌어요, 정말. 나도 밥 먹을 때 봐야겠다. 유치하진 유쾌할 것 않아요. 같아. 웃겨요. 코미디. 재밌어 보여. 네. 저희가 이렇게 4인 4색 미스테리 추리 장르 콘텐츠를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정통 추리 같은 작품도 있었고 굉장히 유쾌하고 귀여운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되게 고루고루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네요. 나이브스 아웃 3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작품들을 하나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저희한테 추천하시고 싶은 요 장르 재밌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나, 안녕히 둘, 계세요. 셋. 두둥. 두둥.